150년 언어 정책의 철칙, 영어조차 제한하던 시스템. 그곳에서 제3 외국어가 정규 과정으로 채택됐죠. 소르본, 파리정치대학, 그르노블 공대. 전문가들은 문화유행이라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선택 이유가 달랐습니다. 산업협력, 공동연구, 기술 이전 계약서, 한국어였습니다. 교양이 아닌 실무 언어로 선택됐습니다. 프랑스 학계가 인정한 언어, 그 충격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파리 제7대학 언어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원입니다. 2004년부터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어 선택 구조를 추적해왔죠. 프랑스에서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정체성이자 학문 전통의 핵심입니다. 프랑스 대학은 1994년 투봉법 이후 영어 사용조차 엄격히 제한해왔습니다. 강의는 프랑스어로 진행되어야 하며 외국어 과정은 별도 승인이 필요했죠. 2013년 피오르소 법이 일부 완화됐지만 실질적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저는 2015년 교육부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전체 고등교육 기관 중 영어 외 제2외국어를 정규 과정으로 운영하는 곳은 12.3%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가 대부분이었죠. 유럽연합 내 주요 언어들이었습니다. 아시아 언어는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어가 3.7%, 일본어가 1.9%. 이마저도 파리 지역 일부 대학에 집중돼 있었죠. 지방대학에선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언어 순수성을 지키며 학문적 독립성을 유지해왔으니까요. 영어 중심 학계에 대한 저항이 오히려 프랑스 학문의 정체성을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2016년 가을, 교육부에서 이례적인 요청이 왔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비유럽권 언어 과정 신설 승인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담당자는 특이한 패턴이라 표현했죠. 저는 중국어 확대쯤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아보니 달랐습니다. 그르노블 대학, 릴대학, 낭트대학.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전공 분야에서 동일한 언어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어였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어는 프랑스 교육 체계에서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였습니다. 파리 동양학교나 일부 사립어학원에서나 다루던 언어였죠. 그런데 공학, 경영, 국제관계학과에서 정규 과정으로 요청했습니다. 신청 사유를 읽었습니다. 산업협력 확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증가, 기업 파트너십 심화, 문화나 교양이 아니었습니다. 실무 필요성이었죠. 저는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봤습니다.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열풍이 학계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 판단했죠. 몇 년 지나면 사라질 유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통계가 나왔을 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한국어 과정 신설대학이 전년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단순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신설 과정의 76%가 이공계 및경영 분야였죠. 저는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르노블 공대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담당 교수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 인턴십을 원합니다. 한국어 없이는 현장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릴대학 국제관계학과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정부 및 싱크탱크와 공동 연구가 늘고 있습니다. 번역만으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렵습니다. 실용적 이유였죠. 저는 프랑스 학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프랑스는 언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통과 정체성으로 선택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영어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기업도 영어로 소통 가능하니 별도 언어 과정은 불필요하다는 논리였죠. 그러나 현장 반응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영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기술 문서, 내부 회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어가 실제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프랑스 대학이 150년 넘게 유지해온 언어 위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어가 있었죠. 저는 2017년 말부터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고등교육 시스템에서 외국어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산 교수진, 학생 수요, 산업 연계성 모두 검토되죠. 프랑스 대학의 언어 과정 승인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학과 회의, 대학 평의회, 교육부 승인까지 최소 18개월이 걸립니다. 신설 과정은 3년간 평가를 받고 기준 미달 시 즉시 폐지되죠. 저는 과거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2008년 아랍어 과정 신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연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12개 대학 중 3곳만 승인받았죠. 학생 수요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2011년에는 러시아어가 검토됐습니다. 에너지 산업 협력 확대가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승인율은 23%에 그쳤죠. 교수진 확보 문제와 지속 가능성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한국어가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2018년쯤 되면 신청 건수가 줄어들 거라 예상했죠. 유행은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2018년 1분기 통계가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규 승인 건수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42% 상승이었죠. 더 놀라운 건 승인율이었습니다. 한국어 과정 신청의 승인율은 68%였습니다. 이는 독일어 53%, 스페인어 61%보다 높았습니다. 유럽 언어들보다 높은 승인율이었죠. 저는 승인 사유서를 분석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산업 파트너십, 공동 연구 계약, 기술 이전 협약, 추상적 필요성이 아니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 국제관계학과 사례를 봤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 싱크탱크와 5년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구원 교환, 데이터 공유, 정책 분석 협력이 포함됐죠. 계약서에는 명시돼 있었습니다. 주요 회의 및 문서 작업은 한국어와 프랑스어 병행, 영어는 보조 언어로만 사용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영어로 하지 않습니까? 그는 단호했습니다. 한국 측 연구진은 한국어로 사고하고 작성합니다. 번역본은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닐대학 공학부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기업과 배터리 기술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이 6개월간 한국 현장에 파견됐죠. 파견 학생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기술 문서는 한국어가 원본입니다. 영어 번역본은 2주 후에 나옵니다. 실시간 협업이 불가능했습니다. 명확한 문제였습니다. 그르노블알프 대학 화학공학과도 비슷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연구에서 한국 연구진과 협력했는데 핵심 데이터가 한국어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번역 대기 시간이 연구 속도를 늦췄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저는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문화적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한국어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프로젝트들이 늘고 있었던 겁니다. 교육부 내부 회의에서 반대 의견도 여전했습니다. 영어 교육을 강화하면 해결된다는 주장이었죠. 한국 측도 영어를 쓰게 만들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수들은 다르게 봤습니다. 한국은 자국어로 기술을 개발하고 문서화합니다.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이례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프랑스 학자가 다른 언어에 맞추겠다고 한 겁니다. 2018년 여름, 저는 낭트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조선공학과였습니다. 이들은 한국 조선소와 친환경 선박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학과장은 솔직했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 사항이 한국어로만 전달됐습니다. 번역 오류로 2차례 재작업했죠. 비용이 2배로 들었습니다. 결국 이 학과는 한국어 과정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수강 학생에게 프로젝트 우선권을 줬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수강 신청이 정원의 230%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는 걸. 프랑스 대학이 실용성 앞에서 전통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비유럽권 언어를 위해서요. 교육부는 2018년 말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어 수요 증가 추세 및 대응 방안. 저도 작성진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조심스러웠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어 선택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산업 협력 구조 변화에 따른 필수 대응으로 판단된다. 공식 문서에 이렇게 적힌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추세가 지속될까? 프랑스 언어 정책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9년 초 예상치 못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파리 제11대학 오르세 캠퍼스 물리학과였죠. 복도에 한국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집중 과정 수강생 모집 양자 컴퓨팅 연구팀 우선 선발. 저는 학과장을 찾아갔습니다. 왜 물리학과에서 한국어입니까? 그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한국 연구소와 3년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주 2회 화상회의, 월 1회 현지 방문입니다. 프로젝트 내용을 들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한국 측 연구진이 핵심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었죠. 기술 문서가 한국어로 작성됩니다. 실시간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연구 효율성 문제였죠. 저는 다른 대학들도 조사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툴루즈 대학 항공우주공학과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위성 추진 시스템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학과는 한국어 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죠. 채용 공고를 받습니다. 항공우주 기술 용어 숙지자 우대, 기술 문서 번역 경험 필수. 일반 언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특화 한국어 교육이었죠. 저는 강사 면접에 배석했습니다. 지원자 중 한 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계공학 석사를 마치고 프랑스로 온 연구원이었죠. 저는 공학 논문을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작성해봤습니다.
학과장이 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했습니까? 그는 명확했습니다. 기술 보고서 읽기, 회의록 작성, 구두 발표 훈련, 일상 회화는 최소화하겠습니다. 결국 그가 채용됐습니다. 이례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학이 기술 중심 언어 교육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같은 시기 파리 경영대학원 HEC 파리도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과 경영 사례 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한국 기업 본사를 방문해 인터뷰하고 분석하는 과정이었죠. 프로그램 책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 임원들은 영어로 공식 발표는 합니다. 그러나 내부 전략 회의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진짜 의사결정 과정을 보려면 한국어가 필요합니다. 저는 학생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 학생이 적었습니다. 영어 인터뷰에서는 준비된 답변만 들었습니다. 한국어 가능 학생이 비공식 대화에서 얻은 정보가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건 교양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실무 접근권의 문제였죠. 2019년 봄, 저는 교육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비유럽권 언어 교육 예산 배분이었습니다. 중국어 예산 증액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담당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과정 운영 대학이 2018년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현재 47개 기관에서 정규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중국어는 몇 개입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62개입니다. 격차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10배 차이였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증가 속도였습니다. 중국어는 전년 대비 12% 증가, 한국어는 89% 증가. 이 추세면 2년 내 역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별 분포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어 과정은 파리 집중이 아니었습니다. 릴, 낭트, 툴루즈, 그르노블, 스트라스부르.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었죠. 이건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파리의 유행이었다면 수도권에 집중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 공과대학, 지방 경영대학원에서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저는 스트라스부르 대학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 대학은 독일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독일어가 강세였죠. 그런데 2019년 기계공학과에서 한국어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학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독일어 대신 한국어입니까? 그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졸업생 취업 데이터입니다. 독일 기업 취업률은 정체됐습니다. 반면 한국 관련 프로젝트 참여율은 3년간 270% 증가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독일 기업 취업 23명, 한국 관련 프로젝트 참여 31명. 역전됐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대학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지침이나 정부 정책 없이 각자 판단했죠. 둘째, 선택 기준이 실용적이었습니다. 문화, 교양, 정치적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산업협력, 연구 효율, 취업 연계성이었죠. 셋째, 속도가 빨랐습니다. 보통 언어 정책 변화는 10년 단위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3년 만에 주류 언어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동료 연구자와 토론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바로 끝납니다. 언어 선택은 경제력에 비례하니까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한국 경제는 이미 20년 전부터 강했습니다. 왜 2016년 이후 갑자기 폭발했을까? 저는 산업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2015년 이후 한국 기업들이 유럽 연구 기관과 맺은 공동 연구 계약이 급증했다는 걸.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 집약 분야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단순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공동 개발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 선택이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기술 협력의 깊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프랑스가 배워야 할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2019년 가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대학협회 연례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유럽 고등교육의 언어 다양성 전략이었죠. 저는 프랑스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독일 대표단과 마주쳤습니다. 미넨공대 국제협력처장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프랑스도 한국어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문제라니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우리 대학 기계공학과 학생 67%가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중국어를 추월했습니다. 저는 독일도 같은 상황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아헨공대, 칼스루헤 공대, 슈투트가르트 대학 모두 동일합니다. 공학부 학생들이 한국어로 몰립니다.
다음 날 본회의에서 네덜란드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델프트 공대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2018년 한국 대학과 복수하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원자가 정원의 480%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공대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자동차공학과에서 한국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교수진 확보가 문제입니다. 저는 회의장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이건 프랑스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 공과대학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죠. 스웨덴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언어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합리적 의심이었습니다. 중국은 공자학원으로 중국어를 적극 보급했으니까요. 저는 조사한 바를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 주도 프로그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과 기업 차원의 개별 협력이 주된 경우입니다. 정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 확산이었죠. 회의 후 비공식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연구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을 발견했습니다. 독일 측 연구진 중 최소 30%가 한국어 기초 소통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니 이해했습니다. 한국 측 핵심 인력은 한국어로 토론합니다. 저는 이 조건이 명시적 요구인지 물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답했습니다. 계약서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사실상 필수 조건입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기업 유럽연구소와 협력합니다. 연구소장은 한국인입니다. 주요 연구원도 한국인이죠. 영어 회의는 형식적입니다. 실제 결정은 한국어 회의에서 납니다. 저는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유럽의 거점을 확대하면서 언어 환경이 바뀐 겁니다. 유럽 연구자들이 한국어 없이는 핵심 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됐죠. 회의 마지막 날, 유럽 집행위원회 교육문화총국 담당관이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0년부터 아시아 언어 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합니다.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가 포함됩니다. 예산 배분 비율이 공개됐습니다. 중국어 45%, 일본어 25%, 한국어 30%.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어가 일본어를 앞섰습니다.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신청 대학 수화 학생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한국어 신청이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한국어를 공식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와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이건 프랑스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유럽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한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됩니다. 독일이 먼저 움직이면 한국과의 연구 협력에서 우위를 점할 겁니다.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2020년 초, 저는 파리에서 열린 한유럽 고등교육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학 총장들과 유럽 대학 총장들이 모였죠. 주제는 공동학위 프로그램 확대였습니다. 한국 측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유럽 20개 대학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5년까지 5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숫자였습니다. 유럽 대학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학생 교환 비율은? 연구 협력 조건은? 언어 요구 사항은? 마지막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측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학 과정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일부 강좌는 영어 제공하지만 연구실 활동은 한국어가 주입니다. 교환학생은 최소 중급 수준 한국어 능력을 권장합니다. 프랑스 대학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을 보내려면 한국어 교육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학의 한국어 과정은 아직 부족했죠. 저는 소르본 대학 부총장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학생 중 20명이 한국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능력 때문에 5명만 선발됐습니다. 나머지는 탈락했습니다. 이건 기회 손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막힌 겁니다. 대학들은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제6대학 피에르 마리 큐리는 2020년 여름 집중 한국어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여름방학 8주간 매일 4시간 수업이었죠. 정원 30명의 지원자가 120명이었습니다. 저는 수강생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재료공학 전공입니다. 한국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합니다. 배터리 기술은 한국이 최고니까요. 다른 학생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반도체 공정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유럽보다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한국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명확한 목표였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대학 정책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럽 학생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기술 접근의 열쇠였죠. 같은 시기, 유럽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부품 기업이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 30명을 선발해 6개월 집중 교육을 진행했죠. 프로그램 책임자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배터리 기업과 전기차 부품 공동 개발을 합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이 한국 연구진과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통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움직임을 정리했습니다. 대학, 기업, 유럽연합 모두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어가 필요하다는 것. 이건 더 이상 프랑스 내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차원의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기술 협력이 있었죠. 저는 2020년 가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언어정책 태스크포스였죠. 안건은 한국어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이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자료집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충격적인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학 외국어 과정 수강생 증가율 2016만 2020. 한국어가 832%였습니다. 독일어는 마이너스 3%, 스페인어 플러스 8%, 중국어 플러스 47%. 한국어만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5년 만에 8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국립과학연구센터 언어정책국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현상을 일시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2020년 현재 74개 프랑스 고등교육 기관이 한국어 정규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는 중국어 운영 기관 91개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국어는 7개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합니까? 국장이 답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리옹 제1대학 화학과는 2019년 한국어 과정 정원을 2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2020년 정원을 60명으로 늘렸지만 지원자가 187명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교육부 담당관이 추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전공 분포입니다. 화면에 원그래프가 떴습니다. 이공계 52%, 경영경제 28%, 인문사회 20%. 이건 중국어, 일본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어는 인문사회 45%, 이공계 30%, 일본어는 인문사회 68%, 이공계 17%였죠. 담당관이 강조했습니다. 한국어는 유일하게 이공계가 과반을 차지하는 아시아 언어입니다. 이는 언어 선택 동기가 문화가 아닌 기술 협력임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언어 유행이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의 반영이라는 걸. 프랑스 이공계 학생들이 한국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한국어를 선택한 겁니다. 회의 중반,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국립응용과학원 네트워크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 5개 캠퍼스는 2021년부터 한국어를 제2외국어 필수 선택 과목에 포함시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립응용과학원은 프랑스 최고 공학교육기관입니다. 여기서 한국어를 공식 커리큘럼에 넣는다는 건 상징적 의미가 컸죠. 대표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우리 졸업생 진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 기업도는 한국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졸업생이 178명입니다. 독일 관련 프로젝트 142명을 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주요 대학 5곳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매년 학생 50명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지원자의 60%가 탈락합니다. 이건 교육 기회 손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고 대학이 협정을 맺었는데 언어 때문에 막힌 겁니다. 시스템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죠. 파리 정치대학 국제관계학과장도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 싱크탱크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이 5개 진행 중입니다. 참여 학생 선발 경쟁률이 7대1입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려 하지만 우리 대학엔 초급 과정 하나뿐입니다. 중급, 고급 과정이 없어 학생들이 외부 학원에 다닙니다. 이건 대학의 책임 방기입니다. 저는 이 발언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프랑스 명문대 교수가 자기 대학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변화의 압력이 그만큼 컸죠. 국립과학연구센터 국장이 결정적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교육 표준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특화 한국어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는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3년간 500만 유로를 투입합니다. 교재 개발, 교사 양성,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사용됩니다. 구체적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과학기술 특화 한국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국장이 답했습니다. 기술 논문 읽기, 연구 발표 듣기, 실험실 회의 참여, 일상 회화가 아닌 학술 업무 한국어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외국어를 이렇게 실용적으로 다룬 적이 없었죠. 항상 문화, 문학, 역사 중심이었는데 말입니다.
교육부 담당관이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육부와 협상 중입니다. 한국어 교사 파견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다시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에 눈길이 갔습니다. 프랑스 한국 공동 연구 프로젝트 현황 2020. 숫자가 놀라웠습니다. 총 237건, 투자액 18억 유로. 분야별로는 배터리 기술 47건, 반도체 소재 38건, 바이오 헬스 34건, 인공지능 29건. 모두 첨단 기술 분야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이 한국어 수요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언어 선택이 연구 협력을 따라간 겁니다. 프랑스 연구자들이 한국 기술에 접근하려면 한국어가 필요했죠. 회의 말미 국립과학연구센터 총재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20년 전 중국어를 늘렸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때문이었죠. 지금 한국어를 늘리는 이유는 다릅니다. 기술 협력 필요성입니다. 그는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중국어는 시장 접근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는 기술 접근 언어입니다. 프랑스가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한국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는 이 발언을 메모했습니다. 프랑스 최고과학기관의 수장이 한국어를 전략 언어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정책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프랑스 언어 정책 15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2016년 한국어 수강생 480명, 2020년 4,476명, 거의 10배였습니다. 이 추세면 2025년엔 중국어를 추월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프랑스 고등교육의 한국어 전환점.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프랑스 과학기술 교육의 핵심 언어로 자리 잡았다.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 5년 전 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어를 일시적 유행으로 봤던 저 자신을.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구조 변화였죠. 저는 2021년 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문화협력국이었죠. 긴급히 만나고 싶습니다. 프랑스어 보급 전략 관련입니다.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한국어 연구자인 저를 왜 부를까? 외교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담당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프랑스어 수강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2018년 한국 대학 프랑스어 수강생 12,340명, 2020년 8,960명, 27% 감소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 한국에서 프랑스어가 줄어들까?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 유학을 꺼립니다. 이유는 언어 장벽입니다. 프랑스 대학은 여전히 프랑스어 중심이니까요. 그는 비교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학생의 독일 유학은 34% 증가, 네덜란드 유학은 52% 증가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영어 과정을 대폭 늘렸습니다. 저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어를 늘리는데 한국 학생들은 프랑스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언어 정책의 비대칭이었죠. 담당관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프랑스 대학이 한국 학생을 원하는데 한국 학생은 오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대학과 공동 연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뭔가 어긋났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른 이유는? 그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어 확산을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을 필요로 하지만 한국이 프랑스를 필요로 한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실제론 다릅니다. 프랑스가 한국 기술을 원하는 겁니다. 담당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같은 시기 독일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독일 대학 총장회의가 성명을 냈습니다. 독일 공과대학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3배 확대한다.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독일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인공대 언어센터장이었죠. 독일이 왜 갑자기 움직입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늦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한국 파트너와 공동 개발을 늘리는데 독일 엔지니어 중 한국어 가능자가 부족합니다. 프랑스, 네덜란드에 밀리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프랑스가 독일보다 앞선다고요? 그가 확인했습니다. 당신네 국립응용과학원 졸업생들이 한국 프로젝트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덕분입니다. 이건 예상 못한 결과였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을 기술 협력에서 앞지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한국어가 경쟁 요소가 된 겁니다. 2021년 여름,
유럽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유럽 대학의 한국어 러시, 무엇을 의미하나?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기사는 숫자를 인용했습니다. 2021년 유럽 대학 한국어 수강생 총 47,000명. 5년 전 대비 680% 증가. 같은 기간 중국어는 52% 증가에 그쳤다. 더 주목받은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의 72%가 이공계 전공자. 이는 문화적 관심이 아닌 산업적 필요를 반영한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프랑스가 왜 이렇게 적극적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프랑스는 기술 주권을 중요하게 봅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배터리, 반도체에서 뒤처집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어는 전략 자산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기술 접근권이니까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유럽 대학들이 긴장했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퍼졌죠. 이탈리아 교육부가 긴급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지원에 300만 유로. 스페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드리드 공과대학이 한국어 집중 과정을 신설했죠. 저는 이 경쟁 구도를 분석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한국 기술 협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언어가 경쟁 도구가 된 겁니다. 2021년 가을, 프랑스 경제재정부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현황 및 전망. 핵심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업의 한국 파트너 의존도가 급증하고 있다. 배터리 부문 73%, 디스플레이 부문 58%, 반도체 소재 부문 44%가 한국 기업과 협력 중이다.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협력 심화를 막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가 한국어 교육에 투자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응이 시급하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국어는 비주류 언어였습니다. 이제는 국가 경쟁력 문제가 됐죠. 교육부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한국어 교육 긴급 확대 방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위기 대응 모드였죠. 한 국장이 말했습니다. 독일이 한국 대학과 10개 복수학위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우리는 5개입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담당관이 추가했습니다. 네덜란드 학생들이 한국 인턴십 자리를 선점합니다. 한국어 능력 때문입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저는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언어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가 기술 협력에서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영어로 충분하니까요. 그러나 프랑스는 한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한국 기술에 접근하려면요. 이건 힘의 비대칭입니다. 한 참석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약자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약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쪽입니다. 적어도 첨단 기술 분야에선요. 교육부 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어 교육 예산을 2배로 늘립니다. 교사 양성, 교재 개발, 온라인 플랫폼 모두 확대합니다. 독일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어를 전략 언어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문화나 교양이 아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요. 회의 후 복도에서 외교부 담당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위로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을 파트너로 봅니다. 그러나 특별히 프랑스를 선호하진 않을 겁니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모두 비슷하게 보겠죠. 우리가 차별화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한국어 교육 투자 현황, 한국과의 공동 연구 건수, 학생 교환 규모, 모든 지표에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언어 정책 연구가 아니라는 걸. 국가 간 기술 경쟁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언어가 그 경쟁의 도구가 됐죠. 저는 2022년 봄, 파리 소르본 대학 특별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프랑스 언어 전략의 재설계였죠.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언어 전략을 재설계한다는 건 역사적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개회사를 한 건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프랑스어만으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관은 계속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목격한 건 언어 권력의 이동입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의 언어가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어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이 발언이 공식 석상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료가 언어 위계의 변화를 인정한 겁니다. 기조연설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총재가 맡았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어 수요를 문화 유행으로 오판했죠. 실제론 기술혁명의 신호였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2022년 현재 프랑스 대학 한국어 수강생 9,240명. 이는 일본어 6,870명을 추월했습니다. 아시아 언어 중 중국어 다음입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통계였습니다. 한국어 학습자의 78%가 취업 또는 연구, 목적으로 학습합니다. 문화 관심은 22%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국어 38%, 일본어 71%와 대조됩니다. 총재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어는 프랑스 교육 역사상 가장 실용적 동기로 학습되는 외국어입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적 위상을 반영합니다. 저는 이 인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언어와 문화의 우월성을 수백 년간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언어를 실용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구체적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국립응용과학원 리옹 캠퍼스 학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2021년 한국어를 필수 선택 과목에 포함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장이 공개한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어 수강 학생의 취업률이 94%입니다. 전체 평균 87%보다 높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기업 취업률은 82%로 전체 평균 61%를 크게 상회합니다. 이건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한국어가 취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하는 건 합리적 판단이었죠. 파리정치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싱크탱크와 공동 연구를 5년간 진행했습니다. 초기엔 영어로 했죠. 그러나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 연구진이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어가 원본입니다. 영어 번역본은 요약본 수준이었죠. 핵심 논리와 데이터가 누락됐습니다. 제대로 협력하려면 한국어가 필수였습니다. 그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연구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언어로 읽어야 합니다. 번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프랑스 학자가 다른 나라 학자의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지적 겸손의 표현이었죠. 세션 말미에 그르노블알프 대학 화학공학과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저는 5년 전만 해도 한국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면 충분하다고 봤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기업연구소와 배터리 소재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핵심 회의는 한국어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통역에 의존했죠. 그러나 실시간 토론에서 뒤처졌습니다. 교수가 결심을 밝혔습니다. 저는 50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집중 학습 후 기초회의는 따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 효율이 40% 향상됐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프랑스 명문대 교수가 50세에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상징적이었습니다. 필요성 앞에서 나이와 자존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저녁 만찬에서 교육부 차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관님 개회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만했다는 표현까지 쓰셨죠. 차관이 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어의 지위를 과대평가했습니다. 세계가 프랑스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기술 협력 현장에선 달랐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영어로 충분하니까요. 반면 우리는 한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이 한국 파트너 없이는 경쟁력을 잃습니다. 2022년 여름 프랑스 정부가 획기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프랑스어 전문 통번역사 양성 프로그램 신설. 5년간 1000명 양성이 목표였습니다. 프로그램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일반 통역이 아닌 기술 분야, 전문 통역을 양성합니다.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각 분야별로 전문화합니다. 이건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프랑스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의도를 명확히 한 겁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 주요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한 자동차 부품 기업이 사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연구개발 부서 엔지니어 120명이 참여했죠. 기업 연수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배터리 기업과 장기 협력 관계입니다. 한국어 소통 가능 인력이 협상력을 높입니다. 이건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합니다. 저는 이 변화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부, 대학, 기업 모두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어가 필요하다는 것. 2022년 가을,
저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초청 강연이었죠. 주제는 유럽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 강연장이 가득 찼습니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왜 한국어를 배웁니까? 한류 때문입니까? 저는 명확히 답했습니다. 한류는 부차적 요인입니다. 주된 이유는 기술 협력입니다. 프랑스 이공계 학생들이 한국 기업, 한국 대학, 한국 연구소와 협력하려면 한국어가 필요합니다. 실용적 선택입니다. 청중석에서 놀라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기술을 배우러 한국어를 배운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강연 후 복도에서 한국 교수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유럽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기술 권력이 언어 권력을 만듭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면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저는 한국어를 비주류 언어로 봤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어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프랑스의 한국어 전환 오만에서 존중으로. 핵심 문장을 썼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어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저는 2023년 봄 파리에서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 한국 고등교육 협력 포럼이었죠. 양국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런 격의 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파트너십을 선언합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기술과 교육에서 전략적 동맹을 구축합니다. 구체적 합의가 발표됐습니다. 첫째, 복수하기 프로그램 50개 신설. 둘째, 공동연구센터 20개 설립. 셋째, 학생 교환연 2,000명으로 확대. 넷째, 한국어 프랑스어 교육 상호 지원. 저는 마지막 항목에 주목했습니다. 상호 지원이라는 표현. 프랑스가 한국어 교육을 받고 한국이 프랑스어 교육을 받는 구조였죠. 그러나 실질적 무게는 달랐습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이 답사를 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대학의 한국어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사 파견, 교재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협력하겠습니다.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5년간 프랑스 50개 대학의 한국어 강사 100명을 파견합니다. 교재 개발 비용도 지원하죠. 투자 규모는 1,200만 유로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상징적이라고 봤습니다. 한국이 프랑스 한국어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과거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오후 세션에서 구체적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프랑스 이공계 학생 한국 인턴십 프로그램. 매년 500명을 한국 기업과 연구소에 파견합니다.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죠. 프로그램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가 학생은 사전에 6개월 집중 한국어 교육을 받습니다. 중급 수준 도달 후 한국으로 파견됩니다. 현장에서 실무 한국어를 습득합니다. 국립응용과학원 총장이 발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학생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입니다. 한국 첨단 기업에서 직접 배우는 기회입니다. 언어는 그 수단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확하다고 봤습니다. 언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 한국 기술을 배우기 위한 도구. 프랑스가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한국 측에서도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학생 프랑스 인문사회 교환 프로그램. 매년 300명을 프랑스 대학에 파견하죠. 분야는 인문학, 예술, 사회과학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대칭을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학생은 이공계 중심으로 한국에 가고 한국 학생은 인문사회 중심으로 프랑스에 옵니다. 각자 상대방이 강한 분야를 배우는 겁니다.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이건 불균형 아닙니까? 프랑스가 기술을 배우러 가고 한국이 문화를 배우러 옵니다. 프랑스 교육부 차관이 답했습니다. 불균형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입니다. 각자 강점이 다릅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에서 앞서고 프랑스는 인문학적 전통이 깊습니다. 서로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 답변이 외교적 수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론 프랑스가 한국 기술을 더 필요로 했죠. 그러나 공식적으론 평등한 교류로 포장됐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대학 총장과 마주쳤습니다. 프랑스의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총장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유럽 강대국이 우리 언어를 배우고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20년 전엔 상상 못했죠.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진정한 존중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한 타협인지.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과정에서 존중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학자들이 한국 연구진의 역량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우리도 프랑스를 존중합니다. 오랜 학문 전통이 있으니까요. 상호 존중이 중요합니다. 2023년 여름, 저는 최종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프랑스 고등교육의 한국어 통합 2016에 2023 분석. 7년간의 여정을 정리한 겁니다. 핵심 데이터를 요약했습니다. 2016년 한국어 수강생 480명에서 2023년 12,600명으로 증가. 2,525% 성장이었습니다. 운영대학도 7개에서 98개로 확대됐죠. 더 중요한 건 질적 변화였습니다. 한국어가 교양 과목에서 전략 과목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공계 학생의 필수 선택 언어가 됐죠. 저는 결론을 썼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어를 통해 21세기 기술 권력의 이동을 인식했다. 언어 선택은 더 이상 문화적 선호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다. 또한 적었습니다. 프랑스의 한국어 수용은 자국 중심주의의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프랑스 고등교육 체계의 영구적 구성 요소가 됐다. 이는 한국의 기술적 위상이 지속되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교육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2024년부터 한국어를 국가 공인 시험 과목에 포함시킵니다.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건 역사적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어가 프랑스 공식 교육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된 겁니다. 독일어, 스페인어와 같은 지위를 얻은 거죠. 저는 동료들과 축하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7년 전 당신이 한국어 확산을 연구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데이터가 가르쳐줬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024년 초,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서울대학교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착수였습니다. 주제는 유럽 한국 고등교육 협력의 미래였죠. 한국 연구진과 회의를 했습니다. 놀라운 건 회의가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어를 못했지만 한국 측 연구원 절반이 프랑스어를 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프랑스에서 공부했죠. 저는 파리 제11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3년간 프랑스어로 연구했습니다. 저는 대칭성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배웁니다. 진정한 상호 교류가 시작된 겁니다. 회의 후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점에 들렀습니다. 프랑스어 학습서 코너를 봤습니다. 예전보다 종류가 많았습니다. 이공계를 위한 프랑스어, 연구자를 위한 학술 프랑스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도 프랑스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일방통행은 아니었죠. 각자 상대방에게 배울 게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7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한국어를 비주류로 봤습니다. 이제는 전략 언어로 인정받았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 권력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것. 기술 혁신과 경제력이 언어의 가치를 바꾼다는 것. 한국어가 그 증거였습니다. 프랑스는 150년 언어 정책의 틀을 깼습니다. 자국어 중심주의를 내려놓고 필요한 언어를 선택했죠. 이건 패배가 아니라 적응이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은 새로운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식민관계나 냉전 구도가 아닌 기술과 지식의 상호 교환 관계였죠. 이 동맹은 평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에서 우위고 프랑스가 인문학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언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어를 배우며 겸손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의 선택을 받으며 자신감을 얻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프랑스 고등교육의 한국어 수용은 21세기 언어 정치학의 전환점이다. 이는 기술이 문화를 재정의하는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프랑스와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언어가 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프랑스 교육 체계의 영구히 자리 잡았다는 것. 이는 한국의 기술적 성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7년간의 연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